로봇 소프트웨어 개발 기사 필기, 핵심은 확실하게 아맞다 아카데미입니다. 로봇의 눈과 팔은 매 순간 대화합니다. 그 대화가 늦거나 뒤섞이면 로봇은 사고를 냅니다. 로봇 팔이 컨베이어 위 유리컵을 집으려 합니다. 카메라가 컵 위치를 읽어 좌표를 팔에게 전달하죠. 그런데 이 명령이 0.2초 늦게 도착하거나 왼쪽으로 5cm 다음에 와야 할 멈춰가 순서가 뒤바뀌어 도착하면 팔은 이미 지나간 자리를 붙잡거나 멈추지 못하고 컵을 깨뜨립니다. 로봇은 눈과 팔과 바퀴와 두뇌가 전부 따로 있는 부품 덩어리이고 이들은 끊임없이 대화하며 움직입니다. 그런데 이 부품들이 무슨 말을 하느냐만큼 중요한 게 어떻게 대화하느냐입니다. 빠르게 대화할지 확실하게 대화할지 그 선택 하나가 로봇의 정확도와 안전을 통째로 가릅니다. 오늘은 로봇 부품들이 말을 주고받는 방식, 그 통신의 규칙을 처음부터 끝까지 뜯어보겠습니다. 택배 보내기를 떠올려 봅시다. 소중한 계약서는 등기우편으로 보냅니다. 받았는지 확인 도장이 돌아오고 여러 장이면 순서대로 도착하며 중간에 하나가 없어지면 다시 보내죠. 대신 절차가부터 조금 느립니다. 반대로 광고 전단지는 우편함마다 그냥 던져뒀습니다. 누가 받았는지 확인 안 하고 몇 장 날아가도 신경 안 쓰죠. 대신 엄청 빠릅니다. 여기 통신의 근본 갈림길이 있습니다. 하나는 확실한 대신 느린 방식, 다른 하나는 빠른 대신 좀 잃어도 되는 방식. 로봇의 통신도 이 두 갈래 사이에서 매번 선택합니다. 속도를 살 것인가, 신뢰를 살 것인가. 이 감각만 잡으면 오늘 나오는 모든 내용이 술술 풀립니다. 데이터는 그냥 허공을 날지 않습니다. 편지를 쓸 때 내용을 종이에 적고 봉투에 넣고 겉에 주소를 적어 붙이죠. 컴퓨터 통신도 똑같습니다. 보낼 내용을 데이터 조각으로 만들고 봉투에 담아 겉에 주소를 붙여 네트워크로 흘려보냅니다. 이 과정은 여러 계층으로 나뉘는데 오늘 집중할 곳은 전송 계층입니다. 전송 계층은 한마디로 이 봉투를 어떤 방식으로 배달할 것이냐를 정하는 규칙입니다. 등기우편처럼 확인받으며 배달할지 전단지처럼 빠르게 뿌릴지를 여기서 정하죠. 대표 선수는 둘입니다. 확실함의 대명사 TCP 그리고 빠름의 대명사 UDP. 지금부터 이 둘을 차례로 만나보겠습니다. 먼저 확실함의 TCP입니다. 가장 큰 특징은 연결 지향이에요. 데이터를 보내기 전에 상대와 먼저 연결부터 맺습니다. 전화를 떠올려 봅시다. 연결되자마자 본론부터 말하지 않죠. 여보세요 하면 상대가 네 들려요. 답하고 다시 네 말할게요. 확인합니다. 준비됐는지 3번 주고받은 뒤에야 대화를 시작하죠. TCP도 그렇습니다. 보내는 쪽이 연결하자는 신호신을 던지고 받는 쪽이 좋아, 나도 준비됐어 하고 씬과 앵로 답하고 다시 보내는 쪽이 확인했어 시작하자며 앵을 보냅니다. 이 3번의 악수를 스리웨이 핸쉐이크라 부릅니다. 이 짧은 인사를 거쳐야 비로소 둘 사이의 튼튼한 통신 선로가 확립됩니다. 그렇게 연결을 맺은 TCP는 어떻게 확실함을 지킬까요? 3장치가 있습니다. 첫째 순서 보장. 조각마다 순서 번호를 매겨서 받는 쪽이 다시 제 순서로 맞춰 조립합니다. 뒤죽박죽 도착해도 원래 순서로 복원되죠. 둘째 재전송. 보낸 조각이 사라져 받았다는 답이 안 오면 그 조각을 다시 보냅니다. 등기우편이 분실되면 다시 붙이는 것과 똑같아요. 그래서 데이터가 빠지지 않습니다. 셋째 흐름 제어. 받는 쪽이 처리하기 벅차면 잠깐 천천히 보내달라고 속도를 조절합니다. 이 3가지 덕분에 TCP로 보낸 데이터는 순서대로 빠짐없이 상대가 감당할 속도로 도착합니다. 아주 믿음직하죠. 다만 이 모든 확인에는 대가가 따라서 절차가 많은 만큼 무겁고 조금 느립니다. 이제 반대편 선수, 빠름의 UDP입니다. UDP는 TCP와 정반대인 비연결 방식이에요. 앞서 TCP는 전화하기 전에 여보세요 하고 악수부터 했었죠. UDP는 그런 인사 과정이 아예 없습니다. 상대가 준비됐는지 확인도 안 하고 연결도 맺지 않고 그냥 데이터를 뿌려버립니다. 전단지 뿌리기 혹은 라디오 방송을 떠올리면 딱 맞습니다. 진행자는 지금 몇 명이 듣는지 하나하나 확인하지 않죠. 그냥 정해진 시각에 전파를 쏘고 듣는 사람은 듣고 못 들은 사람은 못 듣습니다. 그래서 UDP는 도착 보장이 없습니다. 사라져도 다시 안 보내요. 순서 보장도 없어서 나중에 보낸 게 먼저 올 수도 있죠. 확인도, 재전송도,
순서 정리도 없습니다. 대신 이 모든 절차를 생략한 덕분에 엄청나게 빠르고 가볍습니다. 오직 속도에 집중한 방식인 거죠. 자, 이제 TCP와 UDP를 나란히 놓고 정리해 봅시다. 5가지 기준으로 보면 성격이 선명하게 갈립니다. 연결 방식은 TCP가 미리 악수하고 맺는 연결 지향, UDP는 인사 없이 그냥 보내는 비연결입니다. 신뢰성은 TCP가 재전송으로 빠짐없이 배달하지만 UDP는 사라져도 그만이라 보장이 없죠. 순서는 TCP가 순서 번호로 지켜주지만 UDP는 뒤바뀔 수 있습니다. 속도는 확인 절차가 많은 TCP가 느리고 다 생략한 UDP가 빠릅니다. 무게는 TCP가 무겁고 UDP가 가볍죠.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TCP는 느려도 확실한 등기 우편, UDP는 잃어버려도 빠른 전단지입니다. 어느 쪽이 더 좋다가 아니라 상황에 따라 골라 쓰는 도구라는 게 핵심이에요. 그럼 로봇에서는 실제로 언제 무엇을 쓰는지 두 상황으로 나눠 보겠습니다. 첫째, 정밀 제어 명령이나 펌웨어 업데이트입니다. 관절을 정확히 30도 돌려라 같은 명령은 하나라도 빠지거나 순서가 틀리면 로봇이 엉뚱하게 움직여 사고가 납니다. 펌웨어 업데이트는 더 심각해서 중간에 한 조각만 없어져도 로봇이 아예 먹통이 될 수 있죠. 이렇게 하나도 틀리면 안 되는 일에는 확실한 TCP를 씁니다. 둘째, 실시간 영상이나 라이다 센서 스트림입니다. 카메라는 1초에 수십 장씩 화면을 쏟아내는데 그중 한 프레임이 사라져도 큰 문제가 없습니다. 어차피 다음 프레임이 곧바로 이어서 오니까요. 오히려 사라진 프레임 하나를 다시 보내달라고 기다리면 그 사이 화면이 뚝뚝 끊겨 더 나쁘죠. 이렇게 한 조각쯤 잃어도 되고 속도가 생명인 일에는 UDP를 씁니다. 방금 배운 걸로 첫 문제를 풀어봅시다. TCP와 UDP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1번, TCP는 3-way 핸쉐이크로 연결을 맺는 연결 지향이다. 2번, UDP는 재전송으로 도착과 순서를 보장한다. 3번, UDP는 확인 절차가 없어 더 빠르고 가볍다. 4번, TCP는 순서 번호와 재전송으로 신뢰성을 제공한다. 잠깐 셋을 세며 생각해 보세요. 정답은 2번입니다. UDP는 재전송이 아예 없고 그래서 도착도 순서도 보장하지 않는 게 핵심 성격이었죠. 재전송으로 신뢰성을 보장하는 건 UDP가 아니라 TCP입니다. 여기까지가 데이터를 배달하는 2가지 기본 방식이었습니다. 이제 조금 다른 상황을 생각해 봅시다. 웹 브라우저로 로봇 상태를 실시간으로 지켜보는 관제 대시보드를 만든다고 해보죠. 화면에 위치와 배터리와 온도가 실시간으로 계속 갱신돼야 합니다. 그런데 웹의 기본 방식인 HTTP에는 좀 답답한 구석이 있어요. HTTP는 기본적으로 내가 물어봐야만 답을 주는 구조입니다. 브라우저가 새 소식 있나요? 물으면 서버가 답하고 그걸로 대화가 딱 끊깁니다. 그래서 실시간처럼 보이게 하려면 브라우저가 1초마다 새 소식 있나요? 지금은요? 지금은요? 하고 계속 물어봐야 합니다. 이걸 폴링이라고 부르는데 뒷좌석 아이가 다 왔어요를 계속 묻는 것과 같죠. 물어볼 때마다 매번 연결을 새로 열고 닫으니 낭비가 크고 물어보는 사이사이엔 새 소식이 있어도 모르니 느립니다. 이 답답함을 풀어주는 게 바로 웹소켓입니다. 웹소켓이 이 문제를 어떻게 푸는지 봅시다. 재미있게도 웹소켓은 처음엔 평범한 HTTP 요청으로 시작합니다. 브라우저가 서버에게 우리 이제부터 HTTP 말고 웹소켓으로 대화를 바꾸자고 요청하는데 이걸 업그레이드라고 합니다. 서버가 좋다고 승낙하면 그 순간부터 둘 사이의 통신선이 성격을 바꿉니다. 매번 물어보고 끊는 방식이 아니라 전화선을 계속 열어둔 것처럼 지속적인 연결로 전환되는 거죠. 한번 연결이 열리면 그 선은 계속 붙어 있어서 양쪽 어디서든 하고 싶을 때 바로 말을 건넬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양쪽이 동시에 자유롭게 주고받는 걸 양방향 풀듀플렉스라고 부릅니다. 특히 중요한 건 이제 서버가 먼저 말을 걸 수 있다는 점이에요. 로봇 온도가 바뀌는 순간 서버가 능동적으로 밀어 넣어줍니다. 이걸 푸시라고 하죠. 그리고 한 가지, 웹소켓은 이 지속 연결을 TCP 위에서 만들어냅니다. 바닥엔 여전히 그 믿음직한 TCP가 깔려 있는 거예요. 폴링과 웹소켓을 나란히 비교하면 차이가 확실합니다.
폴링은 브라우저가 계속 물어봐야 하고 물어볼 때마다 연결을 새로 열고 닫으며 서버는 물어봐야만 답할 수 있습니다. 반면 웹소켓은 연결을 한 번만 열어 계속 붙여두고 서버가 새 소식이 생기는 즉시 먼저 밀어 넣어줍니다. 그래서 실시간 대시보드나 채팅처럼 서버의 변화를 곧바로 화면에 반영해야 하는 일에는 웹소켓이 훨씬 낫죠. 다만 여기서 흔히 걸려 넘어지는 함정을 하나 짚어야 합니다. 웹소켓이 실시간이라고 하니까 UDP처럼 엄청 빠른 거라고 오해하기 쉬운데 그렇지 않습니다. 웹소켓은 바닥에 TCP가 깔려 있어서 TCP에 확인하고 재전송하는 성질을 그대로 물려받습니다. 웹소켓의 장점은 순수한 속도가 아니라 지속적으로 열린 양방향 연결에 있어요. 빠름 그 자체를 원하면 여전히 UDP가 답이고 웹소켓은 웹에서 실시간 양방향 소통을 편하게 하려는 도구입니다. 이 구분을 시험에서 꼭 물어봅니다. 두 번째 문제입니다. 웹소켓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고르세요. 1번 UDP 위에서 동작해 재전송이 없다. 2번 HTTP 요청으로 시작해 업그레이드 후 지속적 양방향 연결로 전환된다. 3번 연결 후에도 서버가 먼저 데이터를 보낼 수 없다. 4번 매 통신마다 연결을 새로 열고 닫는다. 셋을 세며 생각해 보세요. 정답은 2번입니다. 웹소켓은 HTTP로 시작해 업그레이드로 지속 연결로 바꾸는 게 정확한 동작이었죠. 1번은 대표 함정으로 웹소켓은 TCP 위에서 돌고 3번은 반대로 서버가 먼저 푸시할 수 있는 게 장점이며 4번은 폴링을 설명한 겁니다. 지금까지는 두 부품이 1대1로 데이터를 주고받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런데 실제 로봇은 부품이 두 개가 아니죠. 카메라, 라이다, 팔 관절, 6개, 바퀴 모터, 배터리 감시기, 안전 센서까지 수십 개가 동시에 돌아갑니다. 이 많은 부품이 서로서로 직접 통신선을 이으려 하면 감당 못할 일이 벌어집니다. 부품이 10개만 돼도 서로 연결하는 선이 수십 가닥으로 폭발합니다. 부품 하나를 새로 추가할 때마다 나머지 전부와 일일이 연결을 다시 맺어야 하고 어느 하나가 주소를 바꾸면 그와 연결된 모두가 영향을 받죠. 마치 반 친구 30명이 서로 전화번호를 다 기억해 개인적으로 연락하는 것과 같습니다. 한 명만 번호가 바뀌어도 29명이 전부 수정해야 하니 감당이 안 됩니다. 이럴 때 현실에서 쓰는 해법이 있죠. 중간에 우체국이나 반장 같은 중개자를 두는 겁니다. 각자 중개자하고만 소통하면 서로를 직접 알 필요가 없어집니다. 로봇 통신에서 이 우체국 역할을 하는 대표 방식이 바로 지금부터 볼 MQTT입니다. MQTT는 이 우체국 방식을 위해 만들어진 경량 메시징 프로토콜입니다. 핵심 구조는 발행 구독, 펍섭이라고 부르는 방식이에요. 신문 구독을 떠올리면 딱 맞습니다. 신문사는 매일 신문을 찍어내지만 누가 구독하는지 일일이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그냥 발행하죠. 독자는 원하는 신문을 구독 신청해두면 알아서 배달받고요. MQTT도 똑같습니다. 데이터를 만들어내는 쪽을 발행자라 하고 받고 싶은 쪽을 구독자라 합니다. 그리고 이 둘 사이에는 브로커라는 중개자가 앉아 있어요. 이게 바로 우체국입니다. 발행자는 데이터를 브로커에게 토픽이라는 이름표를 붙여서 보냅니다. 구독자는 브로커에게 나는 이 토픽을 구독할게요 하고 신청해두죠. 그러면 브로커가 그 토픽으로 들어온 메시지를 해당 토픽 구독자들에게 알아서 나눠줍니다. 발행자와 구독자는 서로 직접 연결되지 않고 오직 브로커와 토픽을 통해서만 이어지는 거죠. 그리고 이 MQTT 역시 바닥은 TCP 위에서 동작하는 가볍게 설계된 방식입니다. 방금 토픽이라는 이름표가 나왔는데 이게 MQTT에서 아주 중요합니다. 토픽은 컴퓨터 폴더 경로처럼 계층 구조로 되어 있어요. 예를 들어 로봇팔의 온도를 발행한다면 토픽 이름을 로봇 슬래시 arm 슬래시 temperature 이렇게 붙입니다. 로봇이라는 큰 폴더 안에 arm이라는 폴더가 있고 그 안에 temperature라는 항목이 있는 것처럼 주소를 계층으로 표현하는 거죠. 이렇게 하면 주소가 딱딱 정리돼서 이름만 봐도 어떤 데이터인지 알 수 있습니다. 게다가 이 계층 구조 덕분에 여러 토픽을 한꺼번에 묶어서 구독하는 것도 가능해요. 이걸 와일드카드라고 하는데 예를 들어 로봇 슬래시 arm
밑에 있는 모든 것을 한 번에 구독하겠다고 하면 팔의 온도든 각도든 속도든 전부 한꺼번에 받아볼 수 있습니다. 토픽을 잘 설계해두면 수십 개의 부품의 데이터가 마치 잘 정리된 서랍장처럼 체계적으로 흐르게 됩니다. 이 발행 구독 방식의 진짜 위력은 디커플링에 있습니다. 어려운 말 같지만 뜻은 간단해요. 발행자와 구독자가 서로를 몰라도 된다는 겁니다. 다시 신문을 떠올려 봅시다. 신문 기자는 자기 기사를 지금 몇 명이 읽는지, 그 독자가 누구고 어디 사는지 전혀 몰라도 기사를 씁니다. 독자도 그 기사를 누가 썼는지 몰라도 신문을 읽죠. 둘을 이어주는 건 오직 신문사, 즉 브로커뿐입니다. MQTT도 똑같아요. 로봇팔의 온도를 발행하는 부품은 그 온도를 누가 받아가는지 알 필요가 없습니다. 관제 화면이 받든 안전 감시기가 받든 기록 장치가 받든 상관없이 그냥 브로커에 발행만 하죠. 받는 쪽도 그 데이터를 누가 보냈는지 신경 안 쓰고 토픽만 구독합니다. 이게 왜 좋을까요? 부품을 새로 추가하기가 너무 쉬워지기 때문입니다. 온도 데이터를 쓸 새 장치를 붙이고 싶으면 기존 부품은 하나도 안 건드리고 그 토픽을 구독만 하면 끝입니다. 서로 직접 얽혀 있지 않으니 부품을 넣고 빼기가 레고 블록처럼 자유로워지는 거죠. 세 번째 문제입니다. MQTT의 발행 구독 구조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고르세요. 1번, 발행자와 구독자는 브로커를 통해 토픽으로 연결된다. 2번, 발행자는 어떤 구독자가 받는지 직접 알 필요가 없다. 3번, 발행자와 구독자는 반드시 서로의 주소를 알고 직접 연결한다. 4번, 토픽은 계층 구조이며 와일드카드로 묶어 구독할 수 있다. 셋을 세며 생각해 보세요. 정답은 3번입니다. 발행 구독의 핵심은 정반대였죠. 발행자와 구독자는 서로를 몰라도 되고 직접 연결하지도 않으며 오직 브로커와 토픽을 통해서만 이어집니다. 이 디커플링이 MQTT의 최대 장점입니다. 이제 MQTT에서 시험에 가장 자주 나오는 부분으로 들어갑니다. 바로 QS입니다. 왜 필요한지부터 생각해 봅시다. 우리는 앞에서 네트워크가 완벽하지 않다는 걸 봤죠. 데이터는 중간에 사라질 수도 있고 어쩌다 2번 도착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 로봇이 쓰는 무선이나 불안정한 환경에서는 이런 일이 더 자주 일어납니다. 그런데 데이터마다 중요도가 다릅니다. 어떤 건 좀 잃어버려도 상관없지만 어떤 건 반드시 정확히 한번 도착해야만 하죠. 그래서 MQTT는 메시지를 보낼 때 이걸 얼마나 확실하게 배달할지를 등급으로 골라 쓸 수 있게 해뒀습니다. 이 배달 보장 등급이 바로 QS, 서비스 품질입니다. 택배를 보낼 때 일반 배송으로 할지, 안심 배송으로 할지, 대면 확인 배송으로 할지 고르는 것과 같아요. 등급이 올라갈수록 더 확실하지만 그만큼 절차가 붙어 느려집니다. MQTT의 QS는 0, 1, 2, 3단계로 나뉘는데 지금부터 하나씩 정확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등급 QS0입니다. 영어로 at most once, 우리말로 최대 한 번이라고 부릅니다. 이건 가장 단순한 방식이에요. 발행자가 브로커에게 메시지를 딱 한 번 보내고 그걸로 끝입니다. 받았는지 확인하지도 않고 답을 기다리지도 않죠. 그래서 이 방식을 던지고 잊어버린다는 뜻으로 Fire and Forget이라고도 부릅니다. 라디오 방송을 다시 떠올리면 됩니다. 그냥 한 번 쏘고 들었으면 좋고 못 들었으면 마는 거죠. 그래서 QS0은 메시지가 중간에 사라지면 그냥 유실됩니다. 다시 보내주지 않아요. 확인 절차가 하나도 없으니 당연히 셋 중에 가장 빠르고 가볍습니다. 이건 잃어버려도 괜찮은 데이터에 씁니다. 예를 들어 로봇 센서가 1초에 수십 개씩 쏟아내는 온도 값을 생각해 봅시다. 그중 하나가 사라져도 곧바로 다음 값이 이어서 오니까 전혀 문제가 안 됩니다. 자주 갱신되고 하나쯤 빠져도 되는 데이터에는 가볍고 빠른 QS0이 딱이죠. 두 번째 등급 QS1입니다. 영어로 at least once, 우리말로 최소 한 번이라고 부릅니다. 여기서부터는 확인이 붙습니다. 발행자가 메시지를 보내면 받은 쪽이 잘 받았어요 라는 답장을 보내줍니다. 이 답장을 PUBSK라고 하죠. 발행자는 이 답장이 올 때까지 기다립니다. 만약 답장이 안 오면 못 받았나 보다 하고 메시지를 다시 보냅니다. 그래서 QS1은 메시지가 최소 한 번은 반드시 도착하는 걸 보장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함정이 하나 숨어 있어요. 메시지는 잘 도착했는데 돌아오는 답장이 중간에 사라지는 경우입니다.
발행자는 답장을 못 받았으니 아직 안 갔구나 하고 똑같은 메시지를 또 보냅니다. 그러면 받는 쪽에는 같은 메시지가 2번 도착하죠. 그래서 QS1은 최소 한 번은 오지만 상황에 따라 중복으로 2번 이상 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 이건 중복으로 처리돼도 괜찮은 명령에 써야 안전합니다. 세 번째 등급 QS2입니다. 영어로 exactly once, 우리말로 정확히 한 번이라고 부릅니다. 이게 가장 엄격한 등급이에요. QS1은 확실히 오긴 하는데 중복될 수 있다는 약점이 있었죠. QS2는 그 중복까지 완전히 막아서 메시지가 딱 한 번 빠지지도 겹치지도 않게 도착하도록 보장합니다. 그런데 이걸 보장하려면 확인 절차가 훨씬 복잡해집니다. 2번이 아니라 4단계에 걸쳐 신호를 주고받아요. 발행이라는 뜻의 publish, 받았다는 pub-rec, 이제 진짜 처리해도 된다는 pub-rel, 다 끝났다는 pub-comp, 이렇게 4번의 확인이 오갑니다. 이 촘촘한 4단계, 악수를 거치기 때문에 같은 메시지가 2번 처리되는 일이 원천적으로 차단되죠. 대신 대가는 분명합니다. 절차가 가장 많으니 셋 중에 가장 무겁고 가장 느립니다. 이건 중복이 절대로 있으면 안 되는, 한 번만 실행돼야 하는 치명적인 일했습니다. 돈을 이체하거나 요금을 부과하는 명령처럼 중복이 곧 사고인 상황에서만 이 무거운 QS1을 꺼냈습니다. 세 등급을 한자리에 모아 비교해 봅시다. QS0은 최대 한 번, 확인 없이 던지기, 유실 가능, 가장 빠름. QS1은 최소 한 번, 답장 확인 후 재전송, 중복 가능, 중간. QS2는 정확히 한 번, 4단계 확인, 중복 없음, 가장 느림. 딱 이렇게 계단처럼 정리됩니다. 등급이 올라갈수록 더 확실해지지만 그만큼 무거워지는 막교환 관계인 거죠. 자, 여기서 잠깐 멈추고 스스로 맞춰보세요. 로봇 팔에게 그리퍼를 닫아라. 즉, 손을 오므려 물건을 잡으라는 명령을 보낸다고 합시다. 이 명령이 실수로 2번 실행되면 이미 잡은 물건을 더 세게 짓눌러 망가뜨릴 수 있어서 반드시 딱 한 번만 실행돼야 합니다. 그렇다면 QS 몇을 써야 할까요? 정답은 QS2입니다. 중복 없이 정확히 한 번을 보장하는 건 오직 QS2뿐이니까요. 이렇게 중복이 곧 사고인 명령을 만나면 자연스럽게 QS2가 떠올라야 합니다. 네 번째 문제입니다. 시험에서 가장 자주 나오는 QS 문제예요. QS 레벨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고르세요. 1번, QS0은 재전송으로 도착을 보장한다. 2번, QS1은 정확히 한 번 전달을 보장한다. 3번, QS2는 4단계로 중복 없이 정확히 한 번을 보장한다. 4번, QS2는 절차가 가장 단순해 가장 빠르다. 셋을 세며 생각해보세요. 정답은 3번입니다. QS2가 바로 4단계 확인으로 정확히 한 번을 보장하는 등급이었죠. 1번은 QS0이 유실 가능이라 틀리고 2번은 정확히 한 번이 QS2라 틀리며 4번은 QS2가 셋 중 가장 느려서 틀립니다. MQTT는 QS 말고도 실무에서 아주 요긴한 부가, 기능이 몇 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는 retain, 우리말로 보존 메시지입니다. 상황을 하나 그려봅시다. 로봇이 지금 작업 중 모드라는 걸 어떤 토픽으로 발행해뒀다고 하죠. 그런데 세관제 화면이 조금 늦게 접속해서 그 토픽을 구독하기 시작했습니다. 원래대로라면 이 화면은 다음번에 모드가 바뀔 때까지 로봇이 무슨 상태인지 알 수가 없어요. 방금 전에 지나간 메시지는 이미 흘러가 버렸으니까요. 이 답답함을 풀어주는 게 보존 기능입니다. 발행자가 메시지에 이건 보존해줘라고 표시해두면 브로커가 그 토픽의 마지막 메시지를 창고에 딱 하나 보관해둡니다. 그러면 나중에 누가 그 토픽을 새로 구독하는 순간 브로커가 보관해둔 그 마지막 값을 즉시 건네줍니다. 그래서 새 구독자는 접속하자마자 곧바로 로봇의 최신 상태를 알 수 있죠. 마치 사무실 문에 붙은 현재 상태 게시판 같아요. 방금 온 사람도 게시판만 보면 지금 상황을 바로 파악하는 것처럼요. 두 번째 부가 기능은 이름이 좀 특이합니다. Last Will and Testament, 줄여서 LWT라고 하는데 우리말로 옮기면 유언입니다. 왜 유언이라고 부르는지 상황을 보면 이해가 됩니다. 로봇의 어떤 부품이 통신 도중에 갑자기 죽어버렸다고 합시다. 전원이 나갔거나 네트워크가 또 끊겼거나요. 문제는 이렇게 갑자기 사라지면 저 이제 나갑니다. 하고 인사할 틈도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부품에 의존하던 다른 부품들은 이 친구가 죽은 줄도 모르고 계속 응답을 기다리게 되죠. 이걸 대비하는 게 유언 기능입니다. 부품이 브로커에 처음 접속할 때 혹시 내가 갑자기 연락이 끊기면 이 메시지를 나 대신 발행해줘라고 유언장을 미리 맡겨둡니다. 그러다 정말로 그 부품이 비정상적으로 끊기면 브로커가 맡아둔 그 유언 메시지를 대신 발행해줍니다. 예를 들어 안전 센서가 오프라인 됐음 같은 메시지를요. 그러면 그걸 구독하던 다른 부품들이 즉시 저 친구가 죽었구나 하고 알아채고 안전 조치를 취할 수 있죠. 로봇에서는 이게 사고를 막는 아주 중요한 감시 장치가 됩니다. 세 번째 부가 기능은 Keep Alive, 연결을 살아있게 유지한다는 뜻입니다. 방금 유언 기능을 보면서 이런 의문이 들 수 있어요. 부품이 갑자기 죽었는지를 브로커가 대체 어떻게 알까요? 전원이 나가면 죽는다는 인사조차 못한다고 했는데 말이죠. 바로 이 Keep Alive가 그 답입니다. 부품과 브로커는 서로 주기적으로 짧은 신호를 주고받기로 약속합니다. 부품이 특별히 보낼 데이터가 없어도 정해진 시간마다 저 아직 살아있어요 라는 아주 작은 신호를 브로커에게 툭 보냅니다. 이 신호를 핑이라고 하죠. 브로커는 이 핑을 받으면서 이 친구 잘 붙어 있구나 하고 안심합니다. 그러다 만약 약속한 시간이 한참 지나도록 이 신호가 안 오면 브로커는 얘가 연락이 끊겼구나 하고 판단합니다. 그리고 바로 이때 아까 맡아둔 유언 메시지를 발행하는 거죠. 그러니까 Keep Alive는 연결이 살아있는지 계속 확인하는 맥박 같은 역할이고 유언 기능과 짝을 이뤄서 부품의 죽음을 빠르게 감지해내는 겁니다. 다섯 번째 문제입니다. MQTT의 부가 기능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고르세요. 1번, 리타인은 토픽 마지막 메시지를 보관해 새 구독자에게 즉시 전달한다. 2번, LWT는 비정상 종료 시 브로커가 미리 등록된 메시지를 대신 발행한다. 3번, Keep Alive는 주기적 신호로 연결 생존을 확인한다. 4번, 디커플링은 발행자와 구독자가 서로 주소를 알고 직접 연결하는 것이다. 셋을 세며 생각해보세요. 정답은 4번입니다. 디커플링은 정반대로 발행자와 구독자가 서로를 몰라도 되고 직접 연결하지 않는 걸 뜻했죠. 1번 보존, 2번 유언, 3번 Keep Alive는 모두 정확한 설명입니다. 이제 오늘 배운 4가지 방식을 로봇 시나리오의 통째로 매핑해 봅시다. 로봇 하나에 이 넷이 어떻게 나눠 쓰이는지 그림이 그려지면 지식이 완전히 자리를 잡습니다. 첫째, 관절을 정확히 움직이라는 정밀 제어 명령. 하나라도 틀리면 안 되니 확실한 TCP를 씁니다. 둘째, 카메라와 라이다가 쏟아내는 실시간 영상 스트림. 한 프레임 빠져도 다음이 오니 빠른 UDP를 씁니다. 셋째, 사람이 웹브라우저로 로봇 상태를 실시간으로 지켜보는 관제 대시보드. 서버가 먼저 밀어주는 지속 연결이 필요하니 웹소켓을 씁니다. 넷째, 수십 개 부품이 서로의 상태를 자유롭게 나눠 갖는 다대다 통신. 브로커를 통한 발행 구독이 딱 맞으니 MQTT를 씁니다. 이렇게 상황에 따라 도구가 갈리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계층 관계를 정리하고 넘어갑시다. MQTT는 그 자체로 하나의 데이터 배달 방식이 아니라 실은 TCP 위에 얹혀서 동작합니다. 웹소켓도 마찬가지로 TCP 위에 얹혀 있죠. 그러니까 이 둘은 TCP라는 튼튼한 바닥 위에 세운 더 편리한 소통 방식이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이제 시험에 잘 나오는 함정들을 빠르게 훑어보겠습니다. 먼저 QS에 얽힌 함정 3가지입니다. 첫째, QSE가 항상 최선일 거라는 착각. 아닙니다. QSE는 정확히 한 번을 보장하는 대신 가장 무겁고 느려요. 잃어버려도 되는 흔한 센서 값에까지 QSE를 쓰면 괜히 네트워크만 잡아먹습니다. 데이터 성격에 맞는 등급을 고르는 게 정답이지 무조건 높은 등급이 정답은 아닙니다. 둘째, QS는 구간별로 적용된다는 점입니다. QS는 발행자에서 브로커까지 한 구간, 그리고 브로커에서 구독자까지 또 한 구간, 이렇게 각 구간별로 따로 적용됩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로 쭉 보장되는 게 아니에요. 셋째, 이와 연결되는 다운그레이드 함정입니다. 발행자가 아무리 QS2로 높게 보냈어도
구독자가 QS0으로 낮게 구독하고 있으면 그 구독자에게 가는 구간은 낮은 QS0으로 떨어집니다. 그러니 배달 보장 수준은 양쪽 설정을 다 봐야 정확히 알 수 있죠. 함정 스피드런을 이어갑니다. 이번엔 전송 방식과 프로토콜에 얽힌 것들이에요. 첫째, 가장 많이 틀리는 함정. 웹소켓은 UDP 기반이 아니라 TCP 기반입니다. 실시간이라는 말 때문에 UDP처럼 빠를 거라 착각하기 쉽지만 웹소켓의 바닥엔 확실한 TCP가 깔려 있죠. 그래서 시험에 웹소켓은 UDP 위에서 동작한다는 보기가 나오면 그건 틀린 겁니다. 둘째, MQTT에 대한 함정. MQTT는 분명 하나의 프로토콜이지만 자기만의 독립적인 데이터 배달 능력을 가진 게 아닙니다. 앞서 봤듯 TCP 위에 얹혀서 동작하죠. 그러니까 MQTT는 무엇을 어떻게 주고받을지를 정하는 메시징 규칙이고 실제 배달은 밑에 깔린 TCP가 해주는 겁니다. 이 계층 관계를 헷갈리면 안 됩니다. 셋째, UDP에 대한 함정. UDP는 신뢰성이 없습니다. 순서도 도착도 보장하지 않고 재전송도 없죠. 그러니 UDP가 순서를 보장한다거나 재전송으로 신뢰성을 제공한다는 보기는 전부 틀린 겁니다. 신뢰성은 UDP가 아니라 TCP의 몫이라는 걸 확실히 못 박아두세요. 마지막 6번째, 종합 문제입니다. 다음 중 옳은 설명을 고르세요. 1번, 웹소켓과 MQTT는 모두 TCP 위에서 동작한다. 2번, QS는 발행자부터 구독자까지 끝까지 하나로 보장된다. 3번, UDP는 순서 번호로 순서를 항상 보장한다. 4번, QS, 이는 확인 절차가 없어 가장 빠르다. 셋을 세며 생각해보세요. 정답은 1번입니다. 웹소켓도 MQTT도 모두 바닥은 TCP 위에서 돈다는 걸 오늘 계속 강조했죠. 2번은 구간별 적용이라 틀리고 3번은 순서 보장이 TCP의 특징이라 틀리며 4번은 QSE가 4단계라 가장 느려서 틀립니다. 오늘 다룬 로봇 실시간 통신을 딱 3줄로 정리하며 마무리하겠습니다. 첫째, 데이터를 배달하는 전송 방식은 크게 셋입니다. 순서와 도착을 확실히 지키는 믿음직한 TCP, 확인 없이 빠르게 뿌리는 가벼운 UDP, 그리고 웹에서 연결을 계속 열어두고 양방향으로 주고받는 웹소켓. TCP는 등기우편, UDP는 전단지, 웹소켓은 끊지 않는 전화라고 기억하면 됩니다. 둘째, 부품이 많아지면 우체국을 두는 게 답이고 그 우체국 방식이 바로 브로커를 통한 발행 구독의 MQTT입니다. 발행자와 구독자는 서로를 몰라도 토픽으로 이어지죠. 셋째, MQTT가 얼마나 확실히 배달할지는 QS 3등급으로 정합니다. QS0은 최대 1번, QS1은 최소 1번이라 중복 가능, QS2는 정확히 1번이지만 가장 느립니다. 그리고 잊지 마세요. 웹소켓도 MQTT도 결국 튼튼한 TCP 위에 세워진 방식이라는 것을요. 여기까지가 로봇 부품들이 서로 대화하는 법, 그 통신의 전부입니다. 오늘도 자격증 합격에 한 걸음 더 다가갔습니다. 개념 하나를 확실히 잡았어요. 아마따 아카데미가 합격까지 함께합니다. 구독하고 다음 개념도 정복하세요.